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3월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저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는 외향적인 편인데 남자친구는 내향적인 편이라서 데이트할 때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MBT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 검사를 하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외향적인 편이에요? 내향적인 편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해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혼자 있는 걸 편하게 느끼고 내면에 집중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적은 사람을 깊게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내향적인 편인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내향이 8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외향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항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회식도 자주 하고 모임도 많이 다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향적인 친구들을 만날 때는 여러 친구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외향적인 친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재미있고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여러 활동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국내 여행도 자주 가고 SNS도 활발히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보통 단둘이 만날 때가 많아요. 맛집에 갔다가 조용한 카페에 가거나 서점에 갈 때도 있고 쇼핑몰에서 구경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내향적인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 않고 몇 달에 한 번 만나거나 1년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랑 카톡은 정말 자주 해요. 매일 연락을 하진 않고 며칠에 한 번 답장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랑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 어떤가요? 갑자기 취소됐을 때 안 나가도 돼서 기분이 좋으면 내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면 준비를 다 해도 짜증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약속을 취소한 적이 별로 없는데 외향적인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 항상 핑계를 대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 해서 자주 만나게 돼요. 이런 친구들이랑은 약속 시간이 바뀌는 때는 있어도 약속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가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강사를 할 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했을 때 고생을 좀 했어요. 너무 진지하게만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제 수업에 별로 만족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글을 읽었는데 내 자신이 있고 일을 하는다를 만들어서 역할을 나눠서 생각하고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개인적인 나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제 진짜 성격이 아닌 한국어 강사 모드를 킨 것처럼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일에 익숙해지고 자주 보는 학생들과 친해지니까 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하니까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편이에요? 부정적인 편이에요? 저는 사실 기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스스로에게 좀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책은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등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책도 읽으면서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SNS도 그만두었고요. SNS를 그만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이제 그만해야지. 다른 걸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다른 것들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커진다면 저처럼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냥 밖에 산책하러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멈춰 보세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걸 알지만 2분만 하고 그만하자. 열심히 오래 안 해도 되니까 딱 2분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더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성격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팟캐스트에서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리고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팟캐스트 녹음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 팟캐스트에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계획적인 편이에요? 아니면 즉흥적인 편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계획을 꼼꼼히 세우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면 팟캐스트 대본 쓰기, 프랑스어 공부하기, 운동하기처럼 뭐 해야 되는지만 쓰곤 해요.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을 보면 언제 해야 할지 쓰고 얼마나 해야 할지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일 수업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어서 시간까지 정해서 하진 않아요. 제 일이 정말 불규칙적이거든요.
어떤 날은 수업이 3개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7개여서 하루 종일 일만 할 때도 있어요. 하루 전에 수업 예약이 갑자기 많아져서 다음날 바빠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계획을 세우지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이어리는 보통 계획을 세울 겸 스케줄을 정리할 겸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행 갈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여행 갈 때도 그냥 어떤 곳을 가보고 싶다, 여기에 꼭 가고 싶다 하는 장소만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언제, 몇 시에 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싶은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이 닫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언제가 휴무일인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보고 가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예쁜 카페를 보거나 경치가 좋은 곳을 보면 계획을 바꾸기도 해요. 저는 갑자기 계획이 바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상황과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날씨가 맑을 때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더 자주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굉장히 계획적인 편이라서 여행을 가면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갑자기 바꾸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획에 없는 일을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가기로 했던 곳에 안 간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았는데, 저도 이제 계획을 갑자기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자친구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평소에 꼼꼼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덤벙대는 편이에요? 저는 꼼꼼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일을 할 때는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확인도 여러 번 하고, 수업을 할 때도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니라고 말할 정도로 덤벙대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물건을 꼼꼼히 챙기는 편은 아닌데, 바쁘거나 고민이 많을 때는 물건을 정말 잘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대학생 때 시험이랑 발표가 많을 때는 아침에는 핸드폰을, 저녁에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둘 다 버스랑 학교 안에서 잃어버린 거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학교 버스 안에서 에어팟을 3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2번은 찾고 마지막에는 결국 못 찾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핸드폰하고 지갑만 들고 다니는데, 지갑을 벤치에 두고 그냥 갈 때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핸드폰을 잠깐 어디에 올려놓고 그냥 까먹고 나올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 식당에서 나올 때 꼭 다시 제가 앉았던 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는 거는 제가 정말 바쁘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렇고,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외여행을 가면 물건을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는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고 다녀서 그런지 해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저와 반대로 제 남자친구는 정말 꼼꼼한 편이에요. 집에서도 지갑이나 핸드폰, 마스크는 항상 같은 장소에 놓고, 밖에서도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는 편이에요. 저는 마스크나 지갑을 그냥 탁자나 책상에 대충 놓는데 항상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집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걸어 놓는 곳에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와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정리가 습관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저의 직업이 불안정해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좀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제 직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에게 너는 살을 조금 더 빼면 더 예쁠 것 같아. 화장을 더 하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살이 쪘나?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화장을 좀 더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정말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해외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할 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모, 다양한 체형,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살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런 말들이 저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런 말을 들어도 그냥,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자신의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가족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수업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일본어 선생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제 수업을 꾸준히 들으셨고, 저도 일본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더 친해졌거든요. 일본어 선생님이 한국에 여행을 오셨을 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설 구경도 했어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제 직업과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인터뷰도 했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제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했었는데 단점이 생각이 잘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불안정한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떤 달에는 수업을 100회 이상 할 때도 있고 적으면 60에서 70회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 차이가 정말 많이 날 때도 있어요. 요즘은 괜찮은데 작년에는 수익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수업이 너무 없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해요. 수업이 없으면 팟캐스트 제작이나 영상 편집에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업이 적은 달도 있고 많은 달도 있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강사분들은 다른 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다른 선생님들도 보통 다른 일들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엔잡러라고 해요. 두 개 이상을 뜻하는 n하고 직업을 뜻하는 잡하고 사람이라는 뜻의 러가 합쳐진 단어인데 본업 외에도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저는 한국어 강사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PDF 자료를 만들고 있기도 해요.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도 여러 곳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일본어 선생님께서도 여러 일을 하시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항상 머릿속에 일 생각이 가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엔잡러 분들이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일 생각이 가득하니까 쉴 때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쉴 때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큰 단점이지만 일하는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침잠이 정말 많아서 아침에 푹 자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을 보통 9시 반이나 10시에 열어놓고 있어요. 그 대신 밤에 잠을 늦게 자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도 있어요.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가면 시간을 닫으면 되고 여행을 가서도 인터넷만 되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익이 좀 불안정해도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몰랐던 문화도 알게 되고, 제가 생각도 못 해본 직업이나 생각,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도 알게 되거든요. 저와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 학생들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요. 전에는 수업과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요즘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더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직업과 관련된 습관이 있나요? 저는 한국어 강사 일을 3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생긴 습관이 있어요. 저는 초급 학생들을 자주 가르치고 초급 팟캐스트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가끔 어려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는 단어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하는 상황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어 단어나 문장이 빨리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한국인이어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단어랑 문법을 이해할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만약 학생이 저 단어나 문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수업에서 그 문법을 가르쳐 본 적 있나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만 빠질 때도 있어요. 학생 중에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들은 문장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저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왜 이 상황에 저 단어를 쓸까? 라고 고민할 때도 많고, 이 장면을 수업에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회화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 전에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미리 적어 놓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요. 회화 수업을 할 때 대화 주제가 생각이 안 날 때 사용하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할 때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기사를 읽을 때나 취미 활동할 때 아이디어를 얻곤 해요. 예를 들면 산책할 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메모장에 적어 놓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 10가지 정도를 적어 놓고 수업 때 그 질문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요. 사실 팟캐스트 주제도 이렇게 정해요. 수업을 하다가 학생과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팟캐스트 대본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장에 써놓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 직업의 장단점과 일을 시작하고 생긴 습관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결혼식에 2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경조사 뜻은 좋은 일, 축하하는 일과 불행한 일, 슬픈 일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좋은 일에는 결혼식이 있고 슬픈 일에는 장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가보셨나요? 한국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갈 때 깔끔하고 너무 튀지 않는 복장이면 돼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많은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크고 화려한 액세서리는 안 하는 게 좋고 깔끔한 단화나 구두를 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축의금은 보통 5만 원, 7만 원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 20만 원처럼 0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내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9는 불완전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9만 원은 내지 않아요.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그냥 직장 동료인지 친한 친구인지에 따라 축의금을 다르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축의금은 꼭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해요. 봉투 앞부분에는 축하하는 말을 쓰고 뒤에는 이름과 소속이나 관계 같은 것을 쓰면 돼요. 결혼식장에 가면 가족들이나 결혼식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계세요. 거기에서 축의금 봉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편지나 선물을 준비했다면 여기에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신부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축의금도 내고 신랑 신부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신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랑 신부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하는 건 민폐일 수도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하면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며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보통 결혼식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야외 결혼식에 갔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다른 결혼식과 다르게 좀 특별했었어요.
제 생각에 보통 결혼식은 2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보통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식장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으면 축의금을 낼 때 받은 식권으로 가서 먹어도 되고, 안 먹고 싶으면 집에 가면 돼요.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오신 분들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니까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결혼식 예절을 이야기해 봤는데, 다음은 장례식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결혼식에는 바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례식은 바빠도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장례식에 갈 때 복장은 어두운 옷이나 검은색 옷이 기본이에요. 보통 정장을 많이 입고, 정장이 없으면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날씨가 추워서 외투를 입거나 모자를 썼을 땐 미리 벗고 입장해야 해요. 외투나 모자는 미리 벗어서 손에 들고 들어가면 돼요. 정말 급하게 가도 양말은 꼭 신는 게 좋아요. 양말도 너무 밝거나 캐릭터 양말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두운 양말을 신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가서 양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근처 가게나 편의점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서는 방해가 되지 않게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놓아야 해요. 장례식에 도착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 때는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요. 장례식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절을 한다면 2번 하면 돼요. 이렇게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절대 2번 하면 안 돼요. 절을 한 후에는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1번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 돼요. 이때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조의금을 내야 해요.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부의금 또는 조의금이라고 해요. 조의금은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이에요. 조의금도 5만 원 또는 7만 원과 같이 홀수로 내거나 10만 원 단위로 내면 돼요. 결혼식과 같이 장례식에서도 9만 원은 내면 안 돼요. 장례식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건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실 저도 장례식에는 많이 가보지 않아서 예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어땠어요? 나라마다 경조사 예절이 다르겠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있어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언어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학생들이 저한테 한국어가 재미있지만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랑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할 때가 어렵더라고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듣는 거는 괜찮지만 말할 때는 문법이 틀릴 때도 많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영어 시험도 봤고,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도 해봤고, 전화 영어도 해봤고, 온라인 수업도 들어봤고, 책으로도 공부해봤어요. 전화 영어랑 온라인 수업은 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랭귀지 리액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대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문장과 단어의 뜻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듣고 따라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문법은 찾아보고 나중에 쓰고 싶은 유용한 표현은 따로 저장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 더 익숙하고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이외에 언어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프랑스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보고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책으로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 문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있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길지 않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어 선생님께서도 드라마나 영화,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말이 너무 빠르고 어렵더라고요. 제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공부 자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제 공부를 도와주는데 프랑스어를 안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프랑스어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가 포기했다가 이걸 엄청 많이 반복했어요. 프랑스어가 한국어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지? 명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가 정하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 가끔 학생이 왜 한국어는 반말하고 존댓말이 있어요? 왜 받침이 있으면 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써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국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냥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다르지? 달라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 아, 한국어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단어를 외우는 것 같아요. 단어를 자주 듣거나 쓰지 않으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퀴즈렛이나 암키를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우고 싶은 단어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장을 만들면 나중에 쓸 수 있어서 뿌듯하고 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댓글에 써주세요. 같이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짧은 휴가를 보냈어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푹 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일이 가득한 느낌이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다 만들면 공부 자료를 만들어야 해서 항상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 영상을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 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수업할 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다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긴장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향적인 편이라 그런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오랜 시간 이야기하거나 너무 자주 만나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7월에 한국에 비가 좀 자주 왔었어요. 비가 안 와도 흐린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흐리고 습해서 밖에서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햇빛이 강해서 너무 더워도 날씨가 맑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봤을 때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가 큰 편이라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보통 친구나 부모님께 선물 받은 식물들인데 요즘 잘 자라고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할 때도 있고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가 운동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전까지는 필라테스를 규칙적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만두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누워있으니까 몸이 더 무거워져서 몇 달 전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공원에 가서 조깅을 했었어요. 할 때는 힘든데 운동이 끝나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덥고 습해서 밖에서 못 뛰니까 헬스장을 등록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어요. 부모님 집이 가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말하는 편이에요. 보통 저와 오빠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부모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좋은 조언도 해주셔서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대요. 제 생각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는데 너무 늦게 잘 때는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또 늦게 자게 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새벽 2, 3시에 자곤 했는데 요즘은 적어도 1시 반에는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잠이 부족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져서 잠은 정말 충분히 자려고 해요. 대학생 때도 시험 기간이면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잠을 안 자면 공부가 하나도 안 돼서 잠은 항상 푹 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수업이 많이 없어서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제 친구는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집안일을 신경을 안 썼는데 혼자 사니까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청소기를 매일 돌리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기를 돌려요. 저는 고양이를 오래 키웠었는데 고양이 털이 많이 빠져서 작년까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청소했었어요. 하얀색 고양이라 침대나 소파 같은 곳도 털이 정말 잘 보여서 그 테이프, 돌돌이로 항상 털을 치웠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제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하는 게 많이 없어서 크게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길어서 그 돌돌이 테이프로 하루에도 몇 번씩은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샤워도 많이 하고 땀이 나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빨래할 게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쓰는 수건들은 보통 작고 얇아서 샤워를 하고 닦으면 바로 축축해져요. 그걸 다시 말려서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빨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말릴 때도 수건을 하나 더 써서 수건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운동을 하면 운동복도 바로 빨아야 하니까 빨래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주 빨래를 하진 않고 다 모아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모아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빨래를 자주 하면 젖은 옷을 자주 널어야 되고 다 마르면 또 개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빨래가 잘 안 말라서 항상 에어컨을 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널고 에어컨을 켜서 말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빨래 개는 게 정말 귀찮지 않나요? 저는 가끔 정말 귀찮아서 수건 같은 건 다 말라도 안 개고 그냥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개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날씨 좋은 날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빨래를 정리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시간들을 좀 좋아해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집안일 중 하나는 설거지예요. 요리해서 밥을 먹으면 냄비나 프라이팬, 조리 도구들이 쌓이고 밥을 먹으면 그릇들이 또 생기니까 설거지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힘든데 요리 끝나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자취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큰 맘 먹고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집에 큰 식기세척기를 놓을 곳이 없어서 좀 작은 걸 샀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사니까 작은 식기세척기도 괜찮더라고요. 사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산 후에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1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설거지에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올해 제가 산 것 중에 가장 만족하는 소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건 쓰레기 버리기였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건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가끔 힘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우산이 망가져서 버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산 청과 다른 부분들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복잡해서 아직까지 우산을 못 버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다시 보고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수거 방법이 어려운 게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자취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분리수거를 해주셔서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혼자 사니까 분리수거 하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은 집안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아하거나 귀찮은 집안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 한국에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나 뉴스를 보면 무서웠던 순간에 대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무서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날은 제가 점심에 음식을 배달시켰어요. 저는 항상 같은 배달 앱에서 주소를 저장해 놓고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배달이 잘못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항상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는 옵션을 선택해요. 예전에는 직접 받았는데 요즘 안 좋은 사건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받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하시면 문 앞에 배달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어 주셔서 저는 앱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달 완료 알림을 받으면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앱에도 제 번호가 아니라 안심 번호로 해서 배달하는 사람에게 제 번호가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배달시킨 음식이 배달 완료가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다른 집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집에 배달이 간 적이 처음이라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려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사님께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제 주소를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얼마 안 돼서 배달기사님이 제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셨어요. 그런데 문 앞에 놓고 가시지 않고 제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잘못 배달하셔서 직접 확인하고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자분이 문 바로 앞에 서 계셔서 좀 놀랐어요. 조금 놀랐지만 음식을 주시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음식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 아파트 배달은 처음이라 헷갈렸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와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고 제 뒤에 집 안을 보셔서 좀 무서웠어요. 저한테 음식을 주셨는데도 계속 안 가셔서 제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빨리 닫았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문도 닫았고 배달도 잘 받았으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배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배달 기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계속 하셨으니까 좋은 마음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곧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제가 이 아파트로 최근에 이사 왔는데 저희 친하게 지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문자를 받은 게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 사람이 제 얼굴도 알고 번호도 알고 집도 아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 방금 배달한 사람인데 저랑 친하게 지내요. 안 될까요? 남자친구 있어요? 부담스러우세요? 라며 카톡이 왔어요. 그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제 얼굴이었는데 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싫다고 답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땐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답장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카카오톡도 알고
어쩌면 제 사진도 이미 캡처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 메시지가 계속 오니까 무서워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낮이라서 가족들이 다 일하고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때 한국에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집에 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자로 확실하게 거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거절하는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이 다시 제 집에 올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무시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안 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 사람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니까 오빠가 대신 전화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번호를 보냈어요. 오빠가 전화로 오빠가 제 남편인 척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사는 줄 알면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어서 오빠가 같이 산다고 말하고 싶었대요. 오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다시 또 연락하면 그때는 말로만 안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길게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빠한테도 다시 사과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상황이 끝났지만 저는 한동안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엘리베이터 뒤쪽에 계단이 있는데 항상 그 공간에 누가 숨어 있을 것 같고, 밖에서 키 크고 마른 남자만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이후로는 혼자 있을 때는 배달도 잘 안 시키고 밤에 혼자 잘 나가지도 않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무서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